저는 2부 사회를 맡은 구로대 아세아문제연구원의 윤형진이라고 합니다. 이 김조 선생님 특별전 관람 때문에 약간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 일정표보다 약간 늦게 끝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건국대 손현홍 선생님이십니다. 손현홍 선생님께서는 1920년대 국경 지역 독립운동 세력의 국가부상 간행을 근거하고 중심으로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선고에 받은 손여몽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PPT로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신문 잡지 조금 봤는데 그 원문 좀 남아 있는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있어 보이게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시간은 많지 않고 저희 토론자 선생님도 급히 가셔야 돼서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도 발표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 넘어가네요. 자동으로 안 넘어가네요. 아니 이게 마우스가 자, 이제 시간 없는데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발표문에 이제 75쪽에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2, 3, 4 해당되겠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머리말 부분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저는 20년대에 북경의 독립운동 세력이 간행했던 신문 잡지 위주로 간행물로 치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래서 좀 좁혀서 잡지하고 신문 위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 했던 세력들이 독립 이후의 국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초보적으로 해봤습니다. 20년대라는 시대도 북경으로 치면 제일 독립운동이 활발해진 시기예요.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니고 딱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발표문을 보시면 76쪽에 표 하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주목을 조금 해둔 신문 잡지들인데 뭐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정치 성향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조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보적으로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다는 이제 분석하지를 않겠는데 우리 PPT 보면은 이 원문이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77쪽 요게 참고 자료 밑에 부분 보시면은 신광, 천고 뭐 아시다시피 좀 대동 그리고 해와 순복 그리고 중간에 혁명도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원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신광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좀 간행했던 건데 여기는 1920년 12월쯤에 북경에서 간행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깐 허회에 끝난 것 같습니다. 잠깐 러시아에서 건너온 사회주의 세력하고 이제 북경에서 세력 확장하는 것보다는 러시아한테 선전비를 좀 받으려고 자금으로 선전해주면은 자금 지원해주니까 잠깐 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목적을 보면은 사회 개조, 뭐 문화 발전, 뭐 약속 민족 공제 등등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좀 명확하지 않지만 사회주의적인 그런 색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잠깐 간행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 소개를 하지를 않은데 천고는 다 아시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 그리고 대동은 이제 북경에서 군사 통일을 위해 추진하면서 그 회의 진행 과정을 소개를 하면서 독립운동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사설 이렇게 조금 있는데 주도자는 신숙이고 그리고 필진을 당연히 이제 신재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청고죠. 그리고 이거는 대동이에요. 위에는 청고도 아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대동도 대부분 아시죠. 그리고는 이제 혁명. 이 혁명은 이제 작년에
일본 자료 속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연구자에 의해서 발표돼가지고 학계에 정식 소개하게 된 거죠. 형린자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동안 주로 일본이 수집한 자료에 번역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 본문이 이제 발견됐어요. 그리고는 이번에 제가 글 준비하면서 역시 일본 자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해원 순보라는 이 간영문도 남아 있어서 좀 적지 않은 내용을 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위주로 제가 분석을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글을 구성하는 거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20년대 보는데 20년대 초하고 20년대 중후반 이렇게 나눴어요. 20년대 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간영문은 당연히 청고죠, 청고. 그럼 대표적인 이게 사상을 알 수 있는 인물은 바로 신채호, 그리고 신채호하고 같이 청고 간영을 참여했던 사람들 조금 더 무리하게 확장시키면 그 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초창기에 20년대 초반에 신국가의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참고 내용은 조금 많죠. 지금 이제 독립기념관은 2008년에 간영한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창간로, 2호, 3호 뭐 이렇게 실려 있는 글들을 조금 이제 들여다봤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우리의 발표문 보면은 여기에 80쪽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다 볼 수가 없죠. 80쪽 보시면은 아래 부분 인용문 하나 있어요. 그 글은 바로 조선 독립과 동양평화 참관호에 실려 있는 글인데, 자, 이 인용문에 대한 제 생각은 이제 81쪽에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이제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81쪽에 위에 부분 보시면은 러시아 혁명파의 신조, 즉 사회주의 이론이 인류의 마음에 부합하는 진리인지, 사회 최종적으로 혁명이 최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이 글 통해서는 확신이 없는 그런 느낌이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이 글을 보는 이유는 바로 신채호가 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무정부주의로 기울어지는 그 과정, 그걸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상의 변화, 흔들림 이런 거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제 2호에 이어서 조선 고대 사회주의라는 글도 유명하죠. 신채호 선생님 쓰신 글. 여기 보면은 분리 생각은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는 공산사회가 조선에도 실현할 수 있는지 이제 알려고 했던 거죠. 결국은 공산제도가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는 천고의 제3호 한번 보시면은 사회주의에 대한 그 확신이 좀 더 강해진 느낌 받을 수가 있어요. 3호에서는 제3의 3.1절을 동포에게 널리 고하다 뭐 이런 글이 있는데, 역시 81쪽의 인용은 이제 마지막 인용은 저 밑에 부분 보시면은 이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이 좀 이전보다 더 확고해진 것 같은 이 느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국가주의에 대한 생각인데요. 국가주의가 사회주의에 대체될 것이 국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을 급히할 필요가 없다고 한 내용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주의에 대한 생각도 여기서 조금 살짝 이 사회주의 사상 영향 받으면서 국가주의 과연 필요할까라는 흔들림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확고해지죠. 국가, 조선, 있어야 된다는 그거는 확실해지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82쪽에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초보적인 이 무정부주의에 대한 이 신채호 인식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떤 글이냐면은 이 중국인 지인이 기고한 문장이요. 자유를 다투는 천둥소리라는 문장이 있어요. 맨 82쪽 위쪽에 저 인용문 있죠.
이 글을 통해서 이 신채호가 중국인 지인하고 인도주의 그리고 국가주의에 대해서 논쟁을 좀 벌였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결국은 여기 정리를 하자면은 신채호는 결국은 국가주의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인 지인은 그렇지 않다고 이러면서 설득하는 그런 내용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2쪽이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바로 크로포트킨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감상을 쓴 글인데 이것도 다들 뭐 알려져 있으니까 뭐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는데 그래서 82쪽에 인용문 아래쪽에 이 본인의 생각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다 읽기는 조금 이제 시간 걸리니까 얘기를 하지 않는데 결국은 이 글을 통해서는 신채호 그 당시에도 무정부주의는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럼 아직까지 무정부주의는 자기 사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주목할 것은 바로 창고가 정관되고는 제가 생각에 좀 정관된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어진 그 대동주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는 뭐 7호까지 뭐 간행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알 수 있는 건 3호까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동은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간행하기 때문에 대동에 집시를 하면서 창고는 그만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냥 여기 대동도 보면은 북경 군사 통일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생각을 아주 희미하게 예볼 수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통일당의 당강을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통일당 당강. 이게 85쪽에 있는 거예요. 85쪽에 이게 통일당의 당강을 한번 보면은 이 인용문의 아래 부분의 중간 부분 보면은 전 인류의 자유와 평등과 인류의 공동 생활의 행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크게 보면은 그 당시 창고에서 주장하는 이제 독립 이후의 미래 사회에 대한 막연한 그런 지향점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 두 잡지 간행된 거 아닌가 하는 판단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갈게요. 바로 20년대 중후반 이렇게 넘어가는데 20년 중후반은 제가 나눈 거는 무정부주의의 세력인데 제가 앞에 수식어 하나 붙여서요. 차세대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신채호 유해용하고 이런 세대하고 조금 구분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세대라고 하면은 이거 대동주보 제가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자 차세대 무정부주의 이 세력의 생각을 한번 보겠는데 차세대라고 하면은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이열교 형제 뭐 정하암 특히 유기석 이 차세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고요. 분명히 생각도 무정부주의이긴 한데 신채호와는 완전히 조금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하나 붙여줬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86조 이제부터 한번 보시면 됐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24년쯤 들어가면서 이 무정부주의 신세대들은 단체화되는 거죠. 조직을 결성하게 되는데 제중구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이라는 거 다 알고 그 다음 기관지는 정의 공보를 간행했습니다. 정의 공보의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을 뭘 지향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86쪽에 적혀 있어요.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락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정의 공보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해진 이야기 정언에 의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게 주목하는 것은 이 PPT 보시면은 오른쪽에 해외 순보 있죠. 이 해외 순보를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해외 순보는 지금 이게 한 판분 보면은 한 4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 해외 순보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해외 순보는 이 부분 보시면은 여기 해외 순보인데 위에 보시면은 이제 연도 평이는
여기 보시면은 세계어 기년을 쓰고 있어요. 세계어 기년을 쓰고 있는 점에 제가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점을 봐도 그리고 이 내용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고려 유학 북경 고려 유학생 회의의 회원들이 주도해서 간영한 건데 그런데 분위기는 약간 무정부주의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 하나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이 사설인데 이 사설 내용은 중국어로 되어 있고 좀 길어요. 이 사설 보시면은 87쪽에 제가 조금 번역을 해서 여기다 넣었는데 이게는 여기 보시면 색비라는 이 필명으로 쓴 이 글이 있는 건데 조선인 고함이라는 글이 있죠.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에 무정부주의자들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주요한 내용 바로 조선혁명을 하는 목적은 뭐냐? 복구운동, 그냥 국권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밑줄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지금 87쪽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 글을 이제 누가 썼을까 하는 생각 좀 해봤는데 유기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들어요. 왜냐면은 이 간역물 안에 유기석서라고 하는 이 필명으로 쓰는 글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유기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 좀 들고 그래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제가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87쪽에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88쪽에 이제 보시는 건데 88쪽 그 인용문 하나 또 있어요. 이 인용문 바로 뭐냐? 같은 잡지에서 위에 인용문 쓴 사람에 대한 그 글에 대한 코멘트죠. 평론을 하는 글인데 평론을 보면은 이 사람 입장도 공산주의 입장 아니까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이 시기만 해도 사이좋게 논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카롭게 비판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88쪽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신세대 무정부주의자들도 마찬가지 20년대 후반 이제 구체적으로 1928년쯤에 이제 상하이로 넘어갑니다. 상하이에서 또 같이 활동하면서 다른 간역물을 간역하게 되죠. 탈원이라는 간역물인데 탈원도 원본 남아있다고 하면 저는 보지 못했는데 박원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보는 거는 바로 혁명 세력인데 혁명 세력은 혁명이 잡지를 가지고 논문 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해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89쪽을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중간에 이미 알려지는 건데 혁명 참관호에서 독립운동은 이민족의 통치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한 정치, 사회, 경제 근본 혁명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지금까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세력 중에서 제일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한 진정한 공산주의 도대체 무엇인가 그 뒤에 여러 호를 통해서 많은 글을 통해서 이제 피력을 했죠. 90쪽 보면은 이것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혁명 세력은 결국은 조선혁명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90쪽 보시면은. 그러면 첫 단계 독립이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국가 건설인데 어떤 국가 건설이냐? 자, 계급 타파와 경제 균등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국가 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경제 균등 초점 맞춰지고 있다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90쪽에 그리고 91쪽 윗부분 계속 이제 혁명 세력의 주장을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나씩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부분 이제 도보 세력인데, 자, 도보 세력은 사실은 제가 도보 세력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지만은 엄격한 명칭은 아니에요. 이게 도보를 관련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잡다하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도보 그 자체가 민족 통일 전선을 추구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잡지 특징을 보면은 92쪽을 보시면은 자, 하나의 이 선언문 있어요. 선언문 보면 아래 부분, 제 밑줄 친 부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소련의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아죠? 이 제대로 재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본인의 뜻은 바로 진정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은 이제 민주통일 전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자기 주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거의 뭐 전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 정치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기 주장을 읽을 수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들 93쪽 보시면 제가 읽어본 글들을 보면은 뭐 민중의 각오와 실행을 촉함, 뭐 자체 뭐 조직의 원비와 국제적 활동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는 이제 93쪽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 보면은 어떻게 그들이 이제 주장한 새로운 국가 사회는 군주, 양반, 신사, 뭐 부자배의 국가 사회가 아니라 오직 전 민족의 100분의 95에 해당되는 노농 군중의 국가 사회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거 만들어 놓고도 안 보여드리고 있네요. 마음 너무 급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게 혁명 세력들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보 세력 이렇게 원문이 이렇게 남아있고 이제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제가 좀 아직 분석을 잘 안 되는데 혁명과 도보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도보 세력들은 항상 강조하는 건 우리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들하고 다르다. 이를 강조를 해요. 그리고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조국 독립은 뭐 중요하지 않고 아예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혁명 세력은 스스로 우린 진정 공산주의자더라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근데 분위들은 또 두 단계로 이제 혁명 과정을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서로 주장 같은 개념을 쓰면서도 그 내용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분석해서 더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 신은보 선생님 있자 속에 좀 앉아주시죠. 예. 진행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자 선생님, 지정 토론자 선생님께서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 질문을 같이 받은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을 맡아주시는 분은 한성대 조규태 선생님이십니다. 그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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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호 선생님은 북경 지역 한인사회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후에도 이제 김성수, 이용수, 김국, 한은교 등 북경 지역에서 활동한 한인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대한 많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경 지역 한인 민족 세력의 독립국가 구상에 대한 글입니다. 먼저 1920년대 북경이 한인들이 간행한 신문과 잡지의 개양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1920년대 초 한인의 사상적 지향과 1920년대 중반 아나키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등의 독립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구상을 고찰하였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물어보는 것으로서 토론자 역할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선생님의 글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인데요. 선생님은 통일당의 강령을 소개한 인생을 신숙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용문 뒤에 우선 강령으로 말하면 다만 신시대, 신국가, 신사회, 신세열 등 신자만 있고 여하한 신임을 표명하지 않아 라는 비판적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내용이 또 단지 신초고 자료집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신숙의 글로는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1920년대 중반 국경 지역의 세력을 무정부 집단, 혁명 세력, 그 도보 세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보를 발견한 국경의 한계 동지에는 다양한 정치, 사회적 특징을 지닌 인물로 구성되었고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아진 그런 주장을 하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도보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는 선생님은 이 글에서 이제 아나키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국가 사회 구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시 북경 지역에는 이제 흥사단이라고 해서 1920년대 중반 그 도산한창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농원에서 활동했던 흥사단 집단이 있었거든요. 흥사단 집단은 부분적으로 이제 뭐 대독립당 운동을 하긴 하지만 사회주의보다는 좀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입각한 그런 세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국경에서 아나키즘을 수용한 인물과 공산주의를 수용한 인물들의 계층적 성격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상해와 북경 지역은 상해는 이제 그 초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이승만 감리교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희는 감리교 사회주의를 수용했지만 또 도산함창호는 장로교 계통이고 개신교 신자들이거든요. 개신교 신자들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사상적인 지향점이 좀 다르고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적인 지향적이 다른 데에는 계층적 성격이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1919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의사들을 보면 1919년, 20년대에는 주로 세브란스 출신들이 참여합니다. 경성대 출신들은 참여하지 않아요. 경성대 출신 같은 경우에는 나창원이라든가 그 많은 사람들, 권태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양반 출신이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과거의 양반 세력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브란스보다 경성대를 들어갔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된 것을 때 주로 양반 지배 세력들이 소외되니까 김장식도 이해영도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보다는 국경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계층적인 성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상해 세력과의 비교해서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25년도에 이승만의 탄핵을 주동하는 것은 박은식이고 그리고 국무령제를 바꿔가지고 국무령에 임명이 된 것은 석두 이상용이었다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위주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위주에서도 보니까 초기에 하와이 지방총회 총회장 같은 경우에는 왕실 세력과 연계되어 있는데 그 왕실 세력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1910년대 중반에 이승만과 시의 양성론과 무장친구의 갈등 사이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승만이 들어갈 때는 임정에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승만이 탄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 지방총회 사람들이 임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층적인 성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나키즘과 공산주의 세력의 차이점 이것도 결국 계층적 성격을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이해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조정부의 사동 기관이니까 왕제 세력의 사돈의 사동관이니까 범왕제 세력이라는 것이고 그다음 신치호라든가 김창수라든가 이런 양반 지배 세력들은 공산주의보다는 아나키즘에 가는데 왜냐하면 유교적인 공동체주의, 대동사회라든가 이런 사회주의적인 이념들 이런 것들이 갖고 있지만 이 지배계층으로서의 어떤 계급적인 혁명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데는 약간 좀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급적 성격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대동의 성격인데 대동은 약간 사회주의, 레닌주의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대동은 왕실 세력과 관련된 그런 신문이라고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주 지역에서 대동 보국회라든가 대동 공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안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대동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의친왕 이영공의 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침 왕실 세력과 연계된 그런 독립운동이었고 이 박영만도 그렇고 박영만도 이제 우리는 무장투쟁론 그 사람 개인에 주목하지만 그 사람이 대선동 국민운동을 갖다가 끊을 수 있었던 것은 물주가 있어야 되는데 쩐주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쩐주는 결국은 하와이 지방총회장이었는데 하와이 지방총회장이었던 정원명이라든가 박상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934년도에 대한제국관한 이력서에 보면 우체국의 주사로서
하와이에 파견되었을 거고 또 왕실 세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실 세력의 영향력이 하와이 지방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영향하에서 무장투쟁론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박영만의 대통령 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왕실 세력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1927년까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그 질문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발표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의견을 드리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박선 선생님 저기 요점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남대 박정입니다. 그 발표까지 들었는데 저는 뭐 다른 거보다도 1920년대 중반에 혁명하고 앞잡이 두 개를 묵시를 하셨는데 혁명은 이제 꽁그룹이었던 혁명사의 기관지니까 그 그룹의 어떤 지향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잡이는 매체 자체가 그런 매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문 잡지에 대한 매체들을 쭉 이제 나열하셨는데 어떤 부분은 꽁그룹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그냥 오픈된 단체의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동일하게 비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글 자체가 꼼꼼히 보지 못하고 워낙 빨리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듣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좀 체크를 했기 때문에 단거 읽었을 수는 있는데 매체라는 거를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동일한 수준에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저는 조금 팩트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저도 예전에 사실은 뭐 석사 논문 쓸 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썼기 때문에 혁명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이제 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봤는데 그때 앞잡이도 사실 좀 봤었거든요. 근데 앞잡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사회주의와 관련되는 조직이냐 붙어 있다. 저는 조금 자칫 좀 의문이고요. 여기 2단계라고 그러셨는데 혁명에서 얘기하는 2단계 혁명을 얘기하는 거고 앞잡이가 얘기하는 2단계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사회주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시려면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안 봐서 몇 자료를 이제 전문가시니까 보셔갖고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결론이 나왔으면 한번 제가 이제 잘못하는 건데 제가 아는 수준 내에서는 이렇게 비교가 되면 저는 조금 20년대 중후반에 북경에서의 자산지형을 잘못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앞자리에 대해서 보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바로 발표자 선생님께서 그 질문자 선생님과 객석의 질문을 함께 이제 묶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발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보적으로 이제 주제 맞춰서 한번 어떻게 좀 풀어갈까 그러면은 북경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는 간행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특히 20년대 중후반에 많이 모여 있으면서 학생들이 특징이 좀 진보적이면서 그리고 이제 선전적인 거 이런 거 좀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문 잡지 좀 많이 있는 그 장점을 생각해서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냥 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가 저희 생각을 드러내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 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조금 더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보완하겠는데요. 우선 이제 주계대 선생님 말씀하신 그 네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이게 여기 인생이라는 사람 제가 신숙으로 판단을 한 이유는 단적으로는 통일당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조는 물론 신숙의 나중에 행보를 보면은 이렇게 사회주의 뭐 지향적인 뭐 글씨를 아는 거는 저도 아는데 그 시기만큼이나 신채영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 주장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당시 대세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당의 대표는 신숙이기 때문에 통일당이 당강이기 때문에 신숙을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도보는 제일 좀 골치 아픈 건데 사실 이 도보는 이제 한교 동지회에서 이제 주도해서 한 건데 한교 동지회 같은 경우는 주도 세력은 바로 저기 러시아에서 쪼개난 국민위원회 그 창조파 세력이에요. 그 창조파가 주도해가지고 북경에 있는 이제 평양 세력들 모아놓고 이렇게 민족 통일 전선을 선전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 도보의 선전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대독립당 통일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만든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통일 전선이에요. 통일 전선을 이제 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주도 세력은 이제 러시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세훈하고 있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제가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이제 통일전선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지향하는 바는 확실히 조금 정해져 있는 느낌이에요. 결국은 소련식 사회주의는 아닌데 그래도 사회주의라는 거 계급 추진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건 분명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자체는 한교 동지회는 작다 해요. 그 나중에는 뭐 무정부주의자든 이런 사람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한교 동지회에서 주장한 바에 대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민족 전선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 봐라.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 세력 아니냐. 주장한 바는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기억에 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현명하고 비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좀 당장은 조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저도 좀 피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나키스하고 공산주의 말고 나머지 뭐 흥사단 이런 세력들 물론 제가 잡지 신문을 위주로 분석하다 보니까 다른 세력은 여기는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세력들은 물론 이제 민족주의 세력 다 있긴 있는데 뭐 새로운 주장보다는 이제 새롭지를 않죠. 이제 임시정부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그 안창호 주변에 있는 흥사단 세력도 있긴 하는데 그게 신문 잡지를 통해서 제가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포함시키지를 못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인물의 계층적 성격 뭐 이런 사회 수용 뭐 사상적 배경은 당연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제일 좋죠. 근데 제 지금 이 발표문으로 이제 담기는 굉장히 어렵고 인물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세력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 용어도 엄밀히 따지면 조금 무리가 있는 용어이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인물까지는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도 많이 밝혀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대동 잡지 성격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그 시기에 그 당시 대동의 북경의 군사 통일 위기를 추진하던 사람들하고 왕실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요. 저도 선생님 대동하고 왕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동이란 용어를 가지고 왕실하고만 단순하게 연결시키기는 제일 우선 우리는 고려해야 되는 거 대동 단결 선언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공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동 의미하고 이 대동 의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측면도 봐야 되지 않을까. 대동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 생각 좀 들기는 해요. 어쨌든 이 성격에 대해서도 이제 뚜렷하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많이 부족한 발표문이라서 좀 더 깊이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손영호 선생님께서 발표도 아주 압축적으로 해주시고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 짧은 시간에 답변을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중국 현대사 전공인데요. 저도 아나키즘과 사회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고 그래서 오늘
발표 들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저는 이제 질문을 참고 있다 뒤풀이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손영호 선생님과 토론해주신 조백태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